때 월남 대통령이 당시 티우인데 티우 대통령이 용감하게 대통령직을 걷어차고 망명을 가버립니다. 에? 그리고 후임 대통령, 후옹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4월 27일인가 돼가지고 나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사임을 해버립니다. 에? 그래서 또 반민이라는 장군이 대통령의 그 다음날 취임을 합니다. 그게 28일입니다. 4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이 몇 번 바뀝니까? 3번 바뀌죠. 아이고 훌륭한 국가입니다. 그냥 대통령들이. 그런데 4월 28일 날 월남 합참의장이 뭐 총사령관이라도 좋고 비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엔나가 아닙니다. 비엔입니다. 비엔 대장이 벨레게입니다. 대장. 비엔 대장이 미 대사관으로 급히 가가지고 뭐 하려는가 했더니 군복을 민간복으로 갈아입고 미군 헬기를 타고 이 해상에 있는 미군 함정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용감하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임이 이제 그 우리로 말해 합참 차장쯤 이제 되겠죠. 예. 빈 나크 장군이 후임 되는데 이 사람도 얼마 있다가 지만 가면 괜찮은데 지 밑에 혼자 도망가면 또 더 욕먹을까봐 지 밑에 장군들 참모들 데리고 저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대통령이 됐던 반민 대통령이 이거 군대 수뇌부가 더 도망가니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이제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 조건부 항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맹이 안 돼. 무조건 항복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냥. 만세 부르듯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지금 계속 얼맹군하고 여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수도를 놓고. 여기 군인들은 지금 열심히 싸워요. 싸우고 있는데 항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항복을 했으니 이 군대에 항복을 했으니까 더 이상 교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장군들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 지시를 내릴 장군들이 하나 없어.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찾았어. 응? 그 사람이 이제 한 장군이야. 한 장군. 한 명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한 장군이야. 그 한 장군한테 요거 완스타예요. 완스타. 별 하나. 이 사람한테 야, 너 빨리 더 이상 그 피해가 없도록 무조건 그 항복을 했으니 더 이상 교전을 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전이 끝나고 월남군은 다 항복하고 무기 이제 다 하고 다 포로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한 장군을 딱 뒷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월맹군 뿌락치야, 뿌락치. 간첩. 이런 군대가 월남이었어요, 월남. 그러니까 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남이 4월 30일 날 멸망을 했고 그걸 보고 안타까워했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기에 이걸 구구절절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다음에 안 부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든지 책을 산 사람의 옆에 가서 겪는 일로 보시든지 그건 출석 체크와 관계없습니다. 그 책이 아까 그 남편을 두고 혼자 가는 버릇 어디서 배웠노? 그 페이지까지 알려주면 그건 비밀 누설입니다. 그거 보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들여서 찾으면 나옵니다. 그게 한번 보십시오. 그 박정희 대통령 그 6필을 또 옆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타이핑 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 6필을 그거 그대로 전문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일을 지금 우리 박정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던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작전 지휘권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유엔군이 군대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로 왔는데 그걸 총지휘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엔군 사령관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2번인가 신청을 했는데 소련이 비토권을 놔가지고 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엔 비회원국이었어요. 그런데 유엔군이 돌아가지고 이 작전을 유엔이 지휘하는데 유엔군 사령관이 지휘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어정쩡쩡했죠. 우리 전쟁이면서 또 유엔군 회원국이 아니니까 유엔군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어정쩡쩡해요. 그걸 해결 누가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7월 4일, 7월 14일 날.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도쿄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미국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이 유엔기를 가지고 유엔군 메가더 전달하는 날입니다. 이게 유엔 미국 대사가 미 합참에 전달하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미 8군 사령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 유엔 지상군에 대한 작전권을 갖게 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6회 공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 그러니까 미군 장군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회에서 창설된 유엔군 사령부의 그 사령관, 최고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무기 체계도 다르지만은 그걸 누구 지휘를 받습니까? 메가더 지휘를 받습니다. 메가더. 그러니까 야 영국군 너는 저기 가서 저쪽에 북한군이 있으니까 싸워. 그래도 꼼짝없이 싸웁니다. 또 이쪽이 위험하니까 에티오피아하고 너 이길 싸라. 에티오피아는 산악국가죠. 산악국가입니다. 거의 해발이 거의 2,000 넘은 산악국가인데 그러니까 산악지형에서는 날다람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산이 저 동산입니다. 동산. 그러니까 펄펄 날라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제일 험한 중동부전선에서 막 날라다닙니다. 그냥. 날라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특성을 알고 해서 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니네 군대이기 때문에, 니네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없어요. 작전이 상황을 보고 메가더는 투입합니다. 워커. 나중에 리쭈에이 미 8군 사령관이 들어가서 작전을 보고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이겨요. 그러니까 단일 지휘관에 통합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데 올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또 뭐 자존심은 강하다고 우리 작전권은 내가 가겠거든. 안 줍니다. 미군에게. 웨스트모랜드 사령관이 이걸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이 안 합니다. 같이 연합작전은. 작전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전 지역을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 어디 갑니까? 여기 중부 지역에 캄난, 이쪽, 나트랑, 이쪽 지역에서 싸웁니다. 해안가에서. 누구하고? 베트콩하고. 그러니까 미군은 어디입니까? 이쪽 동부 지역이 산악 지역입니다. 올라가면. 여기는 해안 지역이라 지형이 낮고 여기는 산악 지역입니다. 미군은 이쪽 지역에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효율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타켓 방향이 잘못됐고 총구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베트콩들은 경찰을 동원하든지 일부 소수의 정규군을 뽑아가지고 소탕했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놔두고 여기만 했다는 거죠. 여기만. 그러니까 이 올람은 전 국토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도 평화롭기가 그지없어요. 네? 평화롭기가 그지없어요. 네. 이게 무슨 놈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25 전쟁에서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미국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뭐 원자폭탄 동원하고 뭐 하고 우리 있는 거 다 하면은 이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미군 20만 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미국이 왜 일본의 원자폭탄 터뜨렸습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 본토를 상륙해가지고 완전히 일본군들을 그냥 해서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군이, 그러니까 일본 본토 그 작전에서만 1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미국이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그거 보고 받고,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폭탄을 2발을 터뜨린 거예요. 첫 발 터뜨리니까 항복할까 말까 하잖아요. 히로시마에. 고민 좀 합니다, 고민을. 그러니까 다시 나가세키 때리니까, 아이고, 그러고 손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적으로 완전히 하면은 미국 20만 명이 희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얘기가 너무 적게 했는데, 요 국경선이 한 1000km 된다고 그래요. 통일 후에, 여기는 중국인데, 이쪽은 또 소련이 또 있잖아요. 그럼 중소 국경 지역을 맞대고 이제 미군이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38도선도 한 휴전선이 얼마입니까? 155마리니까 한 300km 정도 되는데, 여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군사력 그 병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보세요. 이제 1000km를 하면은. 10m 간격으로 미군 한 명 쓰더라도 여기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 나오는지. 그럼 그거 계속 그 사람이 1년 12달 칠 수 없잖아요. 한 3개도 해야 되잖아요. 또 휴가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 얼마가 주둔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만주를 폭격해야 돼요. 만주를. 그러면은 만주를 폭격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당시 미국, 중국과 소련은 무슨 동맹? 중소 동맹조약을 49년에 맺었어요. 49년에. 49년에 맺었는데 그것은 강력한 동맹조약이에요. 어느 국가가 침략을 당하면 바로 개입을 하게 됐어요. 군사적으로. 그러면 미국이 여기를 때리면은 소련이 바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이건 묻지마 전쟁입니다. 그냥. 소련은 바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3차 세계에 대한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어떤 면에서 원자폭탄은 됐는데 재래전 전부가 안 됐죠. 그런데 49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49년 8월에 소련이 원자폭탄을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만이 원자폭탄 가지고 있었는데 49년부터 뭡니까? 소련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별로 소련에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그럼 이제 재래식으로 해야 되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독일을 이기고 이태리 항복시키고 일본 항복시키려고 몇만을 동원한지 아세요? 1200만을 동원해요. 1200만. 육군이 800, 해군이 400. 거기에는 각각 공군이 들어갔죠. 항공대가.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자 우리가 6.25가 일어날 때 몇 만입니까? 140만으로 미군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140만 중에 전투사단 10개 사단밖에 없어요. 6.25 때. 그런데 거기에 4개 사단이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었잖아요. 4개 사단이. 그 다음에 유럽에 1개 사단, 본토에 5개 사단이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뭐냐? PX병, 통신병, 우편을 해가지고 뭐 여름병. 그 다음에 해외 주둔병이 뭐 대대 단위, 연대 단위로 이렇게 파견된 병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행정병이. 그러니까 이 병력도 굉장히 2차 대전 때 베테랑들은 다 전역을 하고 신병들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 들어온 오키나와에서 들어왔던 그 미군 병력들을 메가다가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우리 고추 안 익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풋내기 병사라고 그럽니다. 풋내기 솔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0점도 안 잡아봐가지고 0점 여러분 저 모르시죠 아줌마들? 예? 0점 뭐냐면 총을 받으면은 총의 그 기계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럼 내 또 신체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궁합을 맞춰가지고 내가 총을 쏘면 내가 원하는 방에 딱 맞게 하는 게 이게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총을 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0점 사격인데 그러니까 이 총이 내가 여기를 보고 쐈는데 총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그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타겟에 맞게 하는 게 0점 사격인데 초기에 그 한국전에 왔던 그 미군들이 0점도 안 잡고 와가지고 배 타고 오면서 0점 잡아요. 배 타고 해상에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병들이 낙동강 전선까지 오면서 17년대가 거의 80%가 죽고 20%만 남았으니까 나머지 거꾸로 80%가 뭡니까? 신병들이에요. 신병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하러 가면서 0점 사격하는 거예요. 0점 사격. 미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막 나이가 19세, 20세 그래요. 여름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3만 6천 명이 전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전사를. 그게 6.25 전쟁이거든요. 내가 뭐 하다가 엉뚱한 것만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도 결국은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도 이제 휴전한단 말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했군요. 휴전을 이제 53년 27일 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 결사 반대죠. 왜? 휴전을 하면 뭐 하느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 표현을 그대로 뉴스욕 저 당시 그 타임즈에 났던 그 내용을 그대로 빌리면은 이 대한민국 전국이 어디를 가든지 공동묘지가 됐는데 폐허가 되고 공동묘지가 됐는데 이 분단된 상태, 전쟁 이전 상태로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느냐. 전후 보장 하나도 없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예? 도둑놈이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집 장독 다 깨버리고 문짝 다 띄어서 다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있는 쌀 다 파가져 버리고 우리는 지금 얘만 그동안 늘어나가지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렇다고 남편은 뭐 부상당해가지고 일할 능력도 못하고. 논이라고 가보니까 포탄 맞아가지고 뭐 전부 다 구멍 뻥뻥 뚫리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휴전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휴전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사형 집행 영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사형 집행 영장이라.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계속 푸싱을 가하죠. 나중에는 어떤 걸 합니까? 이승만 제거 작전까지 계획을 세워요. 저 골치 아픈 이승만만 날려버리면은 우리 원한들은 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포기했던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만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없다.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미국은 계속 휴전으로 가고 그래서 그 휴전이 공산 측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된 날이 53년 6월 18일인가 됩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 뭘 합니까?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립니다. 방공포로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휴전 협상 중공군하고 저 북한군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아이고 이제 저 휴전에 서명한 날짜만 이제 남았는데 완전히 이제 찬물을 끼얹는 행위죠. 그러니까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승만 등에 칼을 미국의 등에 칼을 꽂은 행위라고 배신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젠하워는 방방 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이 맹해로운
휴전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을 달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 국무차관보였던 로버트슨을 이제 보냅니다. 급히. 네. 보내가지고 이승만 좀 뭘 이승만이 요구하는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좀 보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한테 거기서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후 보장을 좀 해줘야 한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군과 싸울 수 있는 우리 전투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군 20개 전투사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완전히 경제가 지금 거들났는데 국토가 파괴되고 사회 간접시설이 다 망가지고 그러면은 전후복구에 대한 경제, 그 다음에 건설에 대한 경제 원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 된다고 그러죠. 두 개는 경제 건설하고 전투력 증강은 처음에 오케이.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정은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러죠. 왜? 미국이 이제까지 어느 국가하고 동맹조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은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에요. 미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덜컥 해준다겠다 상원에서 거절하면 이건 또 나라 망신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 행정부가 미 의회의 지도자를 설득해서 내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대신 그러면 한국 뭘 하면 되느냐? 휴전에 반대만 안 할게. 네? 휴전에 반대만 안 할게, 반대만. 그래서 그 서명도 안 합니다. 네, 서명도 우리가. 그런데 월남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월남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월남은 결국 티우 대통령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결국은 평화협정에 서명,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휴전협정의 서명의 독소조항이 뭡니까? 당시 이 월남 지역에는 올맹 정규군도 들어와 있고 베트공들은 뭐 곳곳에 독버섯처럼 이렇게 장마철 지난 뒤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고. 예?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전쟁 직전에 도망갔던 비엔 합참의장 있죠. 이 사람은 에스트 모랜드 미군 사령관이 월남군의 최고의 사령관으로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예? 거기에 걸맞게 맹언을 하나 남겼어요. 휴전협정이 하니까 우리는 맹수를 잡기 위해서 정글로 갔는데 지금은 그 맹수를 품에 품고 자야 되겠는 그런 현상에 지금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 엊그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제목이 독사를 품고 잘 수는 없다 그런 게 있던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독사 품고 자면 독사가 아주 사랑해 주겠죠. 네? 엄청 애무를 하면서 사랑해 주겠죠. 맹수도 그러겠죠. 표범하고 한번 안고 자보세요. 네. 적극 권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도 그렇고 군 최고 수뇌부도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 똑같은 상황이 뭐라 했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 니네 다 가라 말이야. 미군 다 가고 유엔군 다 가라. 우리 남아서 우리 싸우겠다. 미국이 왜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한지 아닙니까? 경제적 이유? 노. 전략적 이유? 노. 뭡니까? 프레스티지입니다. 미국의 이신입니다. 위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이신. 자유우방국가로서 빅브라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지가 만드는 국가가 공산국가에서 침략해서 넘어갔을 때 미국의 이신, 지도력 이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뭐합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계속 애치슨 국무장관이나 미군 지휘관에게 이야기한 건 뭡니까? 절대 미국이 앞에 나서지 말고 유엔의 깃발 아래. 유엔은 누가 만든 겁니까?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2차 대전에 너무나 많은 인류의 그 파괴, 많은 인명이 살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인류가 그런 걸 겪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그걸 관리할 기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유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북한의 남침을 그대로해서 대한민국 공산화됐을 때에 미국의 이 프레스티지가 살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가 4절의 후렴에 있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또 살게 됩니다. 또 살.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6.25 전쟁 극복기입니다. 극복기. 이건 다 이야기하면 또 다음에 안 불러지니까 여기 말씀드리고 다음은 오늘의 이제 뭐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박정희 대통령 왜 월남에 파병을 했을까? 뭐 다 알죠. 그렇죠? 다 알죠.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한 것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냈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승만 대통령 건져낸 그 대한민국을 뭡니까? 잘 입히고 잘 먹고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런 꿈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월남 파병했다는 거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파병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월남이 공산화됐을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여기 담화문에서도 말씀했어요. 거기에 근거로. 제가 그냥, 그 픽션을 한 게 아닙니다. 월남이 공산화됐을 경우를 생각했어요. 월남이 공산화. 그랬을 때, 자, 인도 차이나가, 월남이 공산화되면 인도 차이나가 옆에 있던 라오스, 캄보디아도 지금 공산 세력에서 이렇게 이제 거의 공산화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인도 차이나가 넘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의 한 축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김일성이는 계속 호시탐탐 내다보고 있는데 61년 4대 군사 노선을 이렇게 한 다음에 4대 군사 노선 아시죠? 예? 4대 군사 노선이 잠깐 설명이 뭐냐면은 북한군 전 주민을 무장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전부 다 무장시키는, 그러니까 군대 요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국토를 언제 어디든지 싸울 수 있게끔 요새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유엔군이 제2의 6.25 전쟁에서 어디로 오든지 다 막아낼 수 있게끔 전 국토를 요새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군을 간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죽으면은 그 밑에 뭐 중대장이 바로 대대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병사들이 뭐 분대장이면 병사들이 분대장 할 수 있고, 분대장은 뭐 소대장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해서 전부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지고 또 다수가 없어지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투 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를 시키겠답니다. 무기의 현대화, 정부는 현대화. 현대식 무기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61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월남을 파병할 시점에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6.25 때도 북한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49년 10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차례는 자기라고 그랬어요. 다음 차례는. 얼마나 좋은 게요. 그런데 또 베트남이, 월남이 망하면은 다음 차례 또 어디라고 생각할까? 아시아에서. 또 한반도라고 생각해요. 김일성이가.
그때는 또 우리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2개 사단밖에 없었어요. 이제 뭐 이제 이때는 요거죠. 휴전선. 2개 사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건은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저쪽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에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나 또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공 어떤 그 전선이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혼란.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다. 분명히 이 기회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생각했을 거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자, 미국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에게 월남의 군대를 파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노 했을 때 미국의 반응. 자, 노한 미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여기 우리 2개 사단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월남으로 데리고 갈게. 니네 잘 알아서 해봐. 그러면 김일성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이거 웬 떡이야 하고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와. 이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미군이 여기 있고 뭐 다행히 해서 뭐 이렇게 좀 근근히 버텼는데 월남 상황이 우리는 안 가고 월남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김일성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야 우리가 한번 전쟁을 한번 일으켰을 때 당시 미국의 능력은 2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서 월남전과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 전쟁이 나면 2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전력이 그때. 그러면은 어디를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손대고 있는 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포기할 거다. 여기를 포기할 거다. 박정희 대통령이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존재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의 존재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한 국가, 미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뿐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 가다가 오아시스 없으면 살 수 있죠? 네? 없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 있어서 미국은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승만한테는 직접 그런 그 워딩을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에 동감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요걸 공산화가 될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거절할 경우 했을 때의 답은 뭡니까? 답은 가야 된다죠. 그러니까 모택동도 6.25 전쟁에 김일성이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박헌영하고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모택동에게. 그 편지를 받고 모택동이가 그날 고민을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안정도 안 됐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장개석 바로 오고 내부에 있는 장개석 군대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저 중국 망합니다. 그런데 어땠던가 고민 끝에 내린 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중국의 이익이라고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모들 그다음부터 말하지 마. 가. 그래서 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행이었지만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 선택을 잘한 거죠. 선택 잘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경우, 우리가 미국의 요청 거절했을 경우, 이건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저 옛날에 어머니들 결혼하면 뭐 타고 갑니까? 꽃가마 타고 하죠. 가마도 꽃가마죠. 그러니까 이왕 도와줄 것 좀 폼나게 좀 도와주자. 박정희 대통령이다. 좀 미국이 감동을 좀 받게 하자. 감동을. 그냥 도와주는 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군사 원조도 받아야 되고, 빨리 봐봐라고 뭐 메시지 오십니까? 경제 원조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존슨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월남 파병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흥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흥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6.25 때 한국을 지켜준 데에 대한 보온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이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은 일어서서 저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미국 요청에 우리가 무슨 이를 달겠는가? 존슨이 뿅 가버립니다. 뿅 가버려. 그래서 존슨이 하답을 어떻게 합니까?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가 월남 정책을 하는데 한국의 그런 말이 엄청난 힘이 될 거다. 고맙소. 그래서 그 틈을 또 박정희 대통령이 노리고 바로 또 쳐들어가죠. 엄청난 요구. 우리 햄대화도 시켜주고, 뭣도 해주고, 경제원조도 해주고, 군원이관 중 하나인데 그것도 좀 중지를 좀 하고. 그래서 엄청, 거기에 존슨이 뭐라고 합니까? 없는 것도 SR판에, 부른 거 SS, 통과, 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파병한 게 아니고 미국의 감동을 줘가지고 미국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군사 원조, 경제 원조를 다 얻어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월남에게는 참 안 됐습니다만은 원래 전쟁을 하려면 단일 전쟁에는 단일 지휘관이 작전을 해야 되는데 먼저 헛발질을 월남이 했잖아요. 지네 자국이 지네 작전 지휘권 행사하겠다. 우리는 얼마나 그거 좋습니까? 그러니까 웨스트모랜드 그 조을 미군 사령관이 아니야. 우리가 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을 한국군이 가니까 올컨이 이거 잘됐다 해서 웨스트모랜드군이 한국군은 우리 같이 싸우자. 6.25 때도 같이 싸웠고 우리 밑에서.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 노하죠 우리가. 그 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쪽은 완전히 산악지역입니다. 동부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올맹군 정기군이 이 호치민 루트라고 그러는데 이쪽을 타고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쪽 해안 지역에는 베트공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럼 미군이 우리 한국군을 이쪽에 작전지휘권 가면 이쪽에 6.25 때처럼 이쪽에 배치해서 여기서 싸워 그러면 제일 강한 얼맹군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렵게 지금 결정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우리
국군 막 전사자가 막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했죠? 국회에서 파병 취소, 예? 축소.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쉬운데, 상대하기 좋은데, 그러면서 효과는 많이 나는데. 이쪽은 도로가 발달됐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평지라. 그러니까 주민들도 도와주고, 그 아스콘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또 가끔씩 배트공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뭡니까? 극대화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거기는 가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8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32만 명을 보냅니다. 거의 4천 명이 피해를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엄청난 또 박정희 대통령에게 엄청난 힘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뭐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의 전쟁과 온란 파병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난 고민, 그 다음에 엄청난 시련, 이걸 다 극복하고 그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게 역설적이지만은 6.25 전쟁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혜했던 거, 그 다음에 올람에 이제 파병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이하여대 김용길 그 총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위대한 일과 업적은 마치 미국의 건국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 그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이렇게 그 확고히 했던 3대 대통령이었던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그 다음에 16대 그 남북전쟁을 해서 미국의 어떤 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링컨 대통령을 합친 그러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김용필 총장이 이렇게 했어요. 편견을. 그 다음에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대꾸가 돼야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누가 이렇게 평가를 넘어하는 업적이 많아서 이렇게 감히 내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역사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500년에 그 어떤 토대를 마련했던 게 누굽니까? 태종 아닙니까? 이방원. 그래서 그러한 일과 태종이 했던 어떤 일과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그 여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국방, 교육, 과학, 기술 뭐 여러 분야에 가지고 그 전까지의 그 조선, 그 전까지의 우리 한민족 역사와 완전 차별화된 그 어떤 문명 사회로 이렇게 전환시켰던 분이 세종인데, 그러한 일, 태종이 조선을 이렇게 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정비를 하고 세종이 이어받아서 그걸 여러 가지 업적, 그래서 문명국가로 이렇게 전환시켰던 일을 합친 그러한 일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은 엄청나게 박수 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수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2%가 부족한데, 자, 2% 채워넣으면서 환호를 이루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여기 임원 선출을 하시고 또 토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